물기 어린 병원 대기실의 냄새 멍하니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지난주 일요일 저는 83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종합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건강해 보이셨고 특별히 불편한 곳도 없으셨죠. 그런데 단 하나 아주 사소한 수치가 기준치를 살짝 넘었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가 권유됐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걸까?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저 정기적인 절차였던 건강검진이 순식간에 불안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연령대는 젊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해야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 아래 살아온 우리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무력감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어쩌면 삶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불청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부모님의 평온한 일상,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기 또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임을 그날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검진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함께 걸어가 보시겠어요? 9일, 익숙함의 함정 건강검진이 해가 될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께서 묵묵히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엔 신문을 펼쳐보며 커피를 음미하시던 그분이 그날은 커피잔조차 들지 않으셨습니다. 혈압기가 어딨더라 라는 중얼거림에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수치는 조금 높았고 아버지의 얼굴엔 잠시 긴장감이 스쳤죠.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지금 이 습관이 아버지의 삶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혈압.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이 질병은 증상이 거의 없어 더 위험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감소하면서 조금만 무리해도 혈압이 치솟을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런 징후 없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혈압을 측정하며 그 수치를 일기장에 기록합니다. 처음엔 이게 뭔 소용이냐 하시던 아버지도 지금은 스스로 혈압계를 차고 수치를 불러주십니다. 오늘은 127이네 괜찮아. 이 작은 루틴은 단순한 숫자 확인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를 느끼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아무리 비싼 검진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친구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알고 보니 며칠 전부터 어지럼증을 느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정기검진은 6개월 후였고 그땐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명확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 이 진짜 건강이라는 걸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최근 신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체크하며 자신을 돌본다는 의식이 인지기능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단순한 건강 습관이 뇌의 안정을 돕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간단한 루틴을 소홀히 하면 어떨까요? 미국 심장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고령자의 62%가 고혈압 관리 미흡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혈압은 장기적으로 신장 시력,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에 일상의 감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깟 혈압 하나쯤. 하지만 바로 그쯤이 당신의 일상을, 삶의 여유를, 가족과의 시간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 집에선 아버지의 혈압을 측정하는 그 1분이 하루의 기준이 됩니다. 수치가 괜찮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높으면 물 한 잔 마시고 산책을 나섭니다.
혈압 측정은 더 이상 병을 피하기 위한 의무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혈압계를 꺼내는 손짓 하나에도 애정이 스며 있습니다. 그 사소한 반복이 결국 삶의 품질을 결정하니까요. 다음으로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건강 이야기, 혈당과 걷기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부익히 과잉 진단의 그림자 통계로 보는 진실, 어느 늦어름 아침 김할아버지께서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걷는 게 내 당뇨약이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엔 지난 1년간의 놀라운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75세에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 그는 약 대신 하루 30분 걷기를 선택하셨고 불과 9개월 만에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당뇨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기에 방심하기 쉽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망막병증, 신경손상 신장질환 같은 합병증으로 삶의 질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령의 당뇨는 조절이 핵심이지 무조건 약을 먹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실제로 일본 후쿠오카 대학의 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식사 습관과 운동만으로도 42%의 환자가 약 없이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움직임이야말로 노인의 혈당을 조절하는 최고의 약이라는 것. 하지만 여기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걷는다고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할아버지도 처음엔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그는 평지를 걷되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리듬에 맞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혈당계로 자신의 몸을 대화하듯 체크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높네. 어제 밤늦게 과일 먹었나?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알아갔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의사가 운동보다 약이 더 빠를 수 있다고 권유했지만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약은 내 몸을 모르지만 나는 내 몸을 안다오. 그 말에 저는 뭉클함과 함께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의사의 말보다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왔을까요? 당뇨병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지 수치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음식, 수면, 스트레스 감정까지 모든 요소가 얽혀있는 복합적 삶의 조율입니다. 노년기 당뇨는 특히 혈당보다 중요한 게 예측 가능한 생활 리듬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가벼운 운동을 반복하고 지나친 탄수화물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그것이 김할아버지의 회복 비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당뇨 수치에만 매달리며 약을 늘려가고 있지만 정작 삶의 리듬을 바꾸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의외로 간단한 데서 시작됩니다. 하루 30분 걷기, 혹은 식사량을 10%만 줄이기, 혹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한 끼만 덜기. 김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 발이 내 혈당을 바꾸더군.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귀 기울이고 두려움 없이 변화를 선택한 자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보다 더 조용히 하지만 더 무섭게 노년기를 침식시키는 또 하나의 적, 바로 골다공증 이야기입니다. 부위춘지 불필요한 검사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 골다공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뼈가 좀 약해지는 거지,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67세였던 어느 겨울 어머니는 평소처럼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정리하시다가 살짝 미끄러지셨습니다. 손목을 짚고 넘어졌지만 뼈가 그대로 부러졌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뼈 밀도가 30대 여성의 절반 수준이에요. 라는 의사의 말은 우리 가족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고요히 진행됩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이 뼈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일으키죠. 더 무서운 건 그 후유증입니다. 한 번의 골절은 침상 생활을 유발하고 침상 생활은 다시 우울증과 근감소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집니다. 그 모든 연결고리는 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꾸준한 관리로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하셨고 매일 10분씩 햇빛을 쬐며 집 근처를 산책하셨습니다. 식단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매끼 식사에 멸치, 두부, 달걀 등을 꼭 포함시키고 짠 음식은 철저히 줄이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뼈는 움직임과 햇빛으로 자란다. 운동을 안 하면 뼈는 약해지고 햇빛이 없으면 칼슘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이 단순한 상식을 너무 오랫동안 놓쳐왔습니다. 밖에 나가는 건 귀찮고 무릎이 아프니 그냥 앉아 계시는 게 더 낫다고 여기시죠. 하지만 그 앉아있는 시간이 곧 뼈의 건강을 갉아먹는 시간이라는 걸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이 여성만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남성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흡연이나 과음무리한 다이어트를 했던 남성일수록 70대 이후에 뼈가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 또한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그 숫자 하나가 미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몇 달을 보내는 삶과 손자와 함께 공원 산책을 하는 삶,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78세가 되셨고 여전히 집안일을 직접 하십니다. 베란다의 화분도 혼자 옮기십니다. 넘어졌던 그 겨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위험을 모른 채 살고 있었겠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마음까지 병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감각, 청력과 시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하, 반드시 필요한 5가지 검사란 무엇인가? 제가 삼촌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식탁에 앉아 계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도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말수가 적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더 이상 제대로 듣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과 시력의 저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변화가 조용히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은 간과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에게 감각의 상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인지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촌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청력이 나빠지자 TV 소리를 점점 키우셨고 결국 가족들과의 대화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괜찮아. 귀가 좀 먹은 것뿐이야. 라고 하셨지만 그의 눈빛에는 대화에 끼지 못하는 외로움이 비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보청기를 권유했고 처음엔 거부하시던 삼촌도 점점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보청기 착용 이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지나치던 대화에 다시 참여하시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엔 귀찮아 하시던 가족 모임도 이젠 기다리시는 모습이었죠.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기계지만 그에겐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다리였습니다. 시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화로 인한 백내장 황반변성은 시야를 점점 흐리게 만들고 결국은 외출이나 활동을 꺼리게 만듭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독서를 좋아하시던 분이셨지만 시력이 나빠지면서 책장을 넘기지 못하게 되자 급격히 우울해지셨습니다. 다행히 정기검진을 통해 백내장을 조기에 발견했고 수술 후엔 세상이 다시 밝아졌다. 고 하실 만큼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청력과 시력은 단순히 듣고 보는 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청력 저하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외부 자극이 줄어들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하면서 뇌가 점점 멈춰가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고령자에게 불편함이라는 말로 이 문제를 축소하지만 그 불편함이 사실은 고립과 우울이라는 훨씬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력과 시력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건강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지킨다는 건 단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노년기의 마음 건강, 특히 우울감과 감정 기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론 가장 건강한 몸도 약한 마음 앞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지, 건강은 검사보다 습관이다. 일상이 답이다. 처음 어머니의 눈빛이 흐릿해졌을 때 단순히 피곤하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웃음을 잃고 매일 밤 잠을 설치시며 아침이면 한숨부터 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울이었습니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 혼자 있는 게 편해. 라는 말들 뒤에 감춰진 깊은 감정들은 때로는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단지 기분 나쁜 하루가 아닙니다. 조용히 퍼져나가는 그림자처럼 삶의 의욕을 갉아먹고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수도 줄어들며 좋아하시던 취미마저 놓게 되셨죠. 처음엔 단순한 슬픔이라 여겼지만 병원을 찾은 후 의사 선생님께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중년기나 청년기의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노년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다른 방식으로 돌봐야 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상담 치료와 함께 일상 속 리듬을 되찾는 작은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좋아하던 음악을 다시 들으며 가벼운 글쓰기도 다시 시작하셨죠. 저는 함께 기분 일기를 쓰는 방법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하루 동안 좋았던 일 한 가지와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는 것. 처음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하시던 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그 일기를 꺼내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흐름을 다시 만들자 어머니는 조금씩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눈빛이 다시 살아났고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며 수다를 나누기도 하셨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울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의 문제라는 것을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외로워진 순간부터 생겨나는 작은 균열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우울은 단순한 기분 저하로 끝나지 않고 인지기능 저하와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신체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죠. 심지어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정신과야라는 편견까지 더해져 많은 노인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감정도 건강입니다. 기분도 진단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울은 치료될 수 있는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신체의 뼈대를 이루는 골밀도와 나이 들수록 위험해지는 골다공증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되찾은 마음 위에 이제는 건강한 몸을 다시 세워야 하니까요. VU추 검사보다 중요한 한 가지, 가족력과 맞춤형 판단. 어머니가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던 날 처음으로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봤습니다.
뼈가 약해졌대. 앞으로 조심해야 한단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건강 문제 이상의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체념이었죠. 골다공증은 무섭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고 한번 넘어지기만 해도 삶의 방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뼈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기에 평소 아무렇지도 않던 행동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삐끗하는 것, 무심코 베란다 문턱을 넘다가 넘어진 것, 이런 작은 사고들이 병원 침대를 몇 달간 지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 수치가 기준 이하로 나와 약 처방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 지시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약을 복용하며 그저 조심하자는 생각뿐이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유에 비타민 D 보충제를 넣어드리고 식단에 칼슘이 풍부한 브로콜리 멸치 두부를 꾸준히 포함시켰죠. 그런데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골다공증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꾸준한 움직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정적인 삶이 뼈를 더 약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부터 저는 어머니와 함께 매일 20분씩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몇 걸음도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는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체력이 붙고 자세도 눈에 띄게 바르게 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감도 올라가서 예전엔 불안해 피하시던 시장 나들이도 이제는 즐기십니다. 또한 저는 어머니의 운동 루틴에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무겁지 않은 소형 덤벨이나 탄성 밴드를 활용한 간단한 팔다리 운동이었지만 그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 튼튼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뼈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늙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그 나이에도 회복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적절한 압력을 주는 운동은 뼈의 재형성을 자극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는 낙상 방지 환경입니다. 저는 부모님 집의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 매트를 깔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길에는 센서 등을 설치해 어두운 길을 밝히도록 했고요. 이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실제로 사고를 예방하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골다공증은 단지 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잃게 할 수 있고 독립적인 삶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뼈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자유로운 삶을 지속시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저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아프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요즘은 더 오래 건강하게 움직이려고 준비한다. 그 말 속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을 준비하고 꾸려갈 수 있다는 희망을요. 다음 파트에서는 노화와 함께 감퇴하는 청각과 시력, 그리고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다시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주엔 외로움이 병이다. 사회적 연결의 힘. 제가 삼촌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두고 있었지만 화면보다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안 들려. 자막도 안 보이고 요즘은 그냥 켜놓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삼촌은 소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그와 함께 세상과의 연결도 끊기고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과 청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를 너무나도 가볍게 넘겨버리곤 하죠. 안 들리면 그냥 크게 말하면 되고 안 보이면 돋보기 쓰면 되지. 그렇게 넘기다 보면 어느새 누군가의 말에 끼어들지 못하고 대화가 느려지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점점 줄어듭니다. 삼촌 역시 처음에는 보청기를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그걸 귀에 끼우고 다니는 건 좀 창피해. 하지만 가족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대화에 끼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점점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고 난청 진단을 받은 후 보청기를 맞추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다시 반응하시고 농담에 웃으시며 조용하던 저녁 식탁에 웃음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감각기관의 저하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 인간관계 정서적 안정 나아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청력 손실은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발병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시력 문제 역시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고 난 후부터는 정기적인 시력 검진을 받으시고 조명 밝기나 활자 크기를 조정하며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십니다. 저는 스마트폰과 TV 설정을 조정해 자막 크기를 키우고 조명은 모두 눈부심이 적은 따뜻한 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생활의 질을 확연히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감각기관의 저하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그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잘 들리지 않아서 대화에서 소외되고 잘 보이지 않아서 새로운 정보를 피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매 가장 슬픈 측면일지 모릅니다. 혼자라는 느낌. 우리는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보청기, 확대경, 스마트 기기 등 도구들은 풍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 그리고 그 연결을 유지하려는 작은 실천이 진정한 회복의 열쇠입니다. 삼촌은 지금도 매일 아침 라디오를 틀고 매주 노인회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이젠 애들 말도 잘 들려서 모임 가는 게 기다려져.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작은 기계 하나가 그의 인생 후반을 다시 색칠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감정의 문제, 노년기의 우울감과 그 영향, 그리고 그 어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부팔, 건강의 진짜 정의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가치 있게 사는 것.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운 어머니가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나는 요즘 내가 무슨 의미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건강도 좋으셨고 생활에도 큰 불편은 없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종종 당연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나이 들어 그러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그런 위로들이 오히려 문제를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파고듭니다. 삶의 의욕을 앗아가고 결국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흔들리게 하죠. 어머니의 경우 가까운 정신건강센터에서 간단한 우울증 선별 검사를 받은 후 상담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울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병이 아니며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스스로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이후 어머니는 조금씩 다시 일상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여는 일, 음악을 듣고 간단한 요리를 하는 일, 그런 소소한 루틴들이 삶을 다시 감싸 안기 시작한 거죠. 내가 다시 꽃이 피는 걸 느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실제로 정신적인 안정은 노년 건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이 방해받으며 식욕과 운동 습관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놀랍도록 회복력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마음 관리를 하나의 정기검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기분과 생각, 감정의 흐름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함께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을 수치화하거나 한 줄의 느낌을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지역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하셨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말씀이 많아졌고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더라. 그 말에서 저는 진정한 건강의 정의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단지 병이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 일어나 삶의 기대감을 갖는 마음, 내일을 향해 작게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 누군가와 웃고 울 수 있는 연결일까요? 우리는 이제 숫자나 수치에 집착하기보다 나이 들수록 더 따뜻하고 명확한 건강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검사에 삶을 맡기지 않고 나만의 리듬과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며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영상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 한 방울이 잎사귀를 적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조용히 적셔졌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아니라 삶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여정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단지 기계적으로 받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흘려보낼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진짜 건강이란 누군가를 다시 껴안을 수 있는 팔의 힘 스스로를 미소짓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온도, 그리고 남은 하루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어머니, 이모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삶은 우리 모두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작은 선택, 단단한 습관,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지켜낸 삶의 온기가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검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숫자를 쫓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청과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내 삶을 선택합니다.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 영상이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1숫자에 의존하는 삶, 이 의미와 연결되는 삶, 우리의 후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